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총선 당시에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어떤 공약들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온은 한성대 조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 때 여야가 내놓았던 가상자산 관련 대표 공약들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유예를 또 하나로 내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과세가 되기로 했지만은 이거를 좀 더 밀어보겠다, 2년 밀어보겠다 하나 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표준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네네. 또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코인 발행을 이제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ETF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본 거를 이제 다음 해로 2월 할 수 있는 2월 공제의 그런 혜택을 강화하고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을 또 하나 얘기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장할 코인을 골라내는 블루리스트 제도. 네, 그리고 오더북 통합, 각 거래소에 주문 오더북을 합치는 그런 오더북 통합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약 직전에 나온 공약들이니까 이제 또 투자자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나온 공약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이런 점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투자랑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부분입니다. 네. 보시면은 대부분이 과세라든지 투자 관련된 거죠. 아니면은 상장이라든지 블루리스트, 오더북 이런 얘기들을 해서 거래와 투자에 너무 초점을 맞췄는데 하지만 이것을 산업으로 보고 이 디지털 가상자산 이쪽을 혁신 산업으로 키워내려는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근데 업계에서 요새 그 국내 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근에 줄었다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논문들 잘 아셔가지고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코인 가격보다 국내 코인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을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라 하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4에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시장이 잠잠해지고 네. 좀 호강이 되니까는 현재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1.7에서 2% 사이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2%는 비싸게 주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왜 비싼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외국환 거래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는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에 송금을, 그러니까 국외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방지 같은 부분에는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는 액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이제 외환을 반출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행 갈 때도 우리나라 몇만 불 이상 못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계속 코인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은 공급을 하려면 이제 외국에 공급이 많이 되는데 네네. 그걸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들여올 때 약간 유통비 같은 게 붙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들여오는데 비싸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투자 열기가 줄었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들여오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은 줄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해결돼야 한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투자자 보호라고 하면 사실은 사기를 안 당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 비대증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 좀 익숙하지 않은 좀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은 베스트 프라이스 옵션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가장 좋은 가격에서 그 자산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인데요. 네네. 다른 말로 하면은 가게에 있는데 물건이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1,200원이면은 같은 물건이면 난 1,000원짜리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해외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에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늘 외국 사람들보다 비싸게 코인을 주고 산다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실 큰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뭐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상자산이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가려면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제도들이 적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ETF를 도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꼽으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 법인들에 대한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법인을 이 가상자산 시장의 하나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 중에 딱 하나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수년 전부터 얘기하던 것이 법인의 계좌를 열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안 나눠질 수 있는데 좀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인들은 현금화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개인들은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가지고 네. 팔면 현금화가 되잖아요. 예. 근데 법인들은 거래소에서 계좌를 못 열게 해놨습니다. 그럼 네. 투자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 장외 거래라고 해가지고 네. OTC라고 하는데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수수료를 비싸게 내고 판매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해외에서 이제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팔고 그러면 이제 코인을 갖는 거지 현금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현금을 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옵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 현금화가 안 되는 사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사업이 그런 산업이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법인 계좌부터 열어주고 법인과 기관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을 깔아주고 규제를 잘 깔아주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다 법인을 세워버리고 이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일부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런 규제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법인 계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규제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려면 오히려 과세가 필요한 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쪽 가상자산 시장에 오래 있던 분들은 오히려 바라는 쪽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은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겠지만은 과세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관련 부처가 신설이 된다든지 법이 잘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인프라가 추가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 오히려 과세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과세의 방안에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세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하나로 통합해서 거래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요. 수익이라는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증권시장은 매매하는 경우에 보통 수익이 나지만은 가상자산은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 식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 에어드롭이라고 해서 코인을 갖고 있는데 다른 코인을 공짜로 주는 그런 식의 수익이 나기도 하고 뭐 디파이라는 걸 통해서 막 나기도 하고 NFT가 이제 가상자산에서 배제는 됐지만은 가상자산 토큰과 그러니까 코인과 NFT 중간쯤에 되는 그런 애매한 부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NFT는 또 어떻게 과세할 것이며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고 현재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더라도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이고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좀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차라리 거래세를 먼저 작게라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냐. 먼저 거래세부터요. 네, 거래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인프라가 깔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인 뭔가 기반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세, 양도차익세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공약에 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홍콩처럼 조만간 그 가상화폐 현물 ETF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금융당국에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ETF가 이렇게 인정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경우에 국내에도 이제 그거를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 ELS 사태 때문에 좀 운용사들이 위험 상품 판매를 하거나 투자하는 걸 좀 꺼려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이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어떤 운용사들 참여가 매수하는 그 수요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법인들이나 기업들이 매수하려는 수도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많게는 아니더라도 기업 포트폴리오의 뭐 1, 2%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노출을 시키려는 수요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럼으로써 사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많이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도 ETF가 도입되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또 제도도 계속 정비가 될 수 있고, 네, 과세도 물론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ETF면은 조금 더 과세하기에는 직접적으로는 유리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작은 걸음부터 이제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이제 큰 걸음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설명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온에선 한성대 조재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